성적인 어떤 그런 게 없더라도 고의는 성립을 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의 실제 처벌과 수사,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합의, 재범 위험성까지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죄의 실제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정형으로 정해진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범죄 강제추행을 저지른 분이라 할지라도 행위가 중할 때에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형이 나올 때가 많고요. 반면에 좀 경미한 상황일 때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하고 취업제한 같은 그런 부수 처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우발적인 추행인지 계획적인 추행인지 또 피해자가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장애인인지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일 때에는 구속을 웬만하면 하려고 한다 해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5년 이상 엄청나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다음은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연령, 행위 태양, 그리고 상황,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서 추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그 폭행이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지만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거, 기습적으로 가슴이나 엉덩이나를 만진다. 그 자체도 폭행으로 봅니다. 기습추행도 폭행으로 본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유형력의 행사, 어떤 터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이 크고 작음은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 내가 이 사람을 추행하겠다라는 추행의 고의 의사도 필요합니다. 단순한 닿는 거, 지내다가 단순하게 접촉하는 게 아니라 추행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있으면 고의는 인정된다는 거. 내가 추행해야지 라는 인식만 있으면 고의는 인정이 됩니다. 성욕을 내가 충족해야 되겠다. 성적인 어떤 인식이나 그런 게 없더라도 그런 목적이 없어도 강제추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고의는 성립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주의하실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인멸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휴대폰을 버리거나 대화를 삭제해야 하는 그런 행위는 증거를 인멸하는 거죠. 증거인멸은 바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포렌식을 하면 삭제하는 것은 대부분 다 복원이 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문자, 카카오톡,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모두 복원해서 그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안되어 있는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데이터가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없앤다, 없애봤자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위법 수집 증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로 우리를 처벌하죠. 근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막아야 된다. 압수영장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나 압수영장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 절차를 진행했다.
그로 인해서 취득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법정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랑 상담을 통해서 위법 수집 증거를 찾고 배척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 회복 의지, 합의금을 어느 정도 줘야 되겠죠. 피해 회복을 해주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면 바로 양형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다음은 재범 위험성의 제거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K-소라스 또는 PCRL 같은 여러 평가 도구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미리 대비하려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거나 정신과 상담, 알코올 치료 등을 통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률사무소 니케에서는 그런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들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지도 약속, 계도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직장, 학교 같은 사회 유대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계도 의지를 탄원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강제추행죄는 아무래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탄원서를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탄원서를 받아서 계도해 나가겠다. 이 사람이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계도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유형별 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가 되고요. 특수강제추행죄,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거나 할 때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위험성이 급격히 올라가죠. 흉기 사용이나 2인 이상. 칭족 강제추행일 때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건이죠. 그래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이 됩니다. 장애인 대상일 때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집단을 추행한 그 죄가 엄하죠. 그래서 3년 이상, 그리고 벌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될 것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은 아무래도 굉장히 어리죠. 그래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 아무래도 직장 관계에서 상하 관계인데 부하 직원에 대해서 업무상 위력에 기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라는 게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 바깥에서 추행을 했을 때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양형이나 부가 처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형을 정할 때에는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불리한 요소가 먼저 어떤 게 있냐?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동정 전과가 있느냐, 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등을 대표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유리한 요소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백을 했는지, 반성을 했는지, 피해자와 합의는 했는지, 이 사건을 초범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가족들이 알고 감독하거나 계도하겠다 약속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유리한 요소로 보게 됩니다. 부가처분, 징역형, 벌금형 말고 부가처분도 붙습니다. 부가처분으로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명령이 나오고요. 아동 장애인 시설 등에는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아시죠? 그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사안마다 쟁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범행이 어떤 경위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건 이후의 태도, 진정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재판부 판단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 큰 죄질로, 더 큰 양형으로 가지 않도록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참작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영건 변호사였습니다.